연애는 눈을 가리고 결혼은 눈을 뜨게 한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결혼의 진짜 조건. 안녕하세요. 15년간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저는 수천 건의 결혼 실패 사례를 봐왔습니다. 그들의 첫 마디는 항상 이랬어요. 연애할 때는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결혼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결혼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연애와 결혼, 왜 달라지는가? 얼마 전 제 사무실에 30대 초반의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편의상 미진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미진 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님, 연애할 때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우울할 때마다 밤새 전화를 받아줬고 제 기분을 항상 먼저 챙겨줬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2년이 지나니까 제 감정을 전부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되면 기승전 다 제 탓이더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왜냐하면 이런 패턴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연애와 결혼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째, 연애는 보여주기의 시간입니다. 결혼은 살아가기의 시간이에요. 연애할 때는 데이트 전에 샤워하고 좋은 옷 입고 향수 뿌리고 나가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부스스한 머리로 아침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매일 봐야 합니다. 둘째, 연애는 호르몬이 만든 환상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어요.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들이 말 그대로 우리 눈을 가립니다. 상대의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호르몬의 효과는 보통 18개월에서 3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 이후에는 맨정신이 돌아와요. 그때 비로소 진짜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결혼은 감춰졌던 성향을 드러냅니다. 제가 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듣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애정 결핍형. 이런 분들은 상대방에게 무한정 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마치 바닥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요. 아무리 사랑을 줘도 관심을 줘도 모자라다고 해요. 왜 나한테만 그렇게 차갑게 대해?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면서 왜 나한테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반복합니다. 두 번째, 목적 지향형. 이분들은 배우자를 성공의 트로피로 여겨요. 내 아내는 서울대 출신이야. 내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야. 상대방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스펙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유형은 결혼 초기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든 정서적 공허함을 채워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스펙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남는 건 무엇일까요? 그 사람 자체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연애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 사람 감정까지 책임지고 있나? 나는 이 사람의 치료사가 아닌데. 만약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빨간불입니다. 숨겨진 가면과 위험 신호.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연애할 때 절대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1년, 2년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 1, 2년으로 상대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게 찾아온 한 남성 의뢰인, 편의상 성호 씨라고 하겠습니다. 성호 씨는 결혼 3년 차에 아내의 외도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남자를 찾게 된 거야. 다 당신 때문이야. 이게 뭡니까? 가스라이팅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성호 씨 아내는 연애할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항상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고 배려심이 넘치고 자상한 사람이었거든요. 도대체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사실은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만 가면을 벗었을 뿐이죠. 그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방어 기제라고 해요. 첫 번째 유형 잠수형.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끊어버려요. 카톡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며칠씩 잠적해요. 두 번째 유형 폭발형.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터뜨립니다. 소리 지르고 화내고 때로는 물건도 던져요. 아, 진짜 미치겠네.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세 번째 유형 전가형. 모든 문제를 상대방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다 내 때문이야. 네 번째 유형 해결형.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그리고 지금 사귀고 있는 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중요한 건 이 방어 기제는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60살이 되어도 70살이 되어도 똑같아요. 만약 상대방이 잠수형이라면 여러분은 평생 위기 때마다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폭발형이라면 평생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가형이라면 평생 모든 게 여러분 탓이 될 거예요. 이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상대방이 정말 힘들어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아직 그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결혼 전 반드시 물어야 할 두 가지. 15년간 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결혼 전에 확인하지 않은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녀 계획.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실제로 자녀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지 않고 결혼하는 커플들이 정말 많아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가질 거야.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생각해봐도 돼.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결혼합니다. 그러다가 결혼 2, 3년 후에 문제가 터져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영 씨와 민수 씨 부부입니다. 결혼 2년 차였어요. 지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요. 결혼한 이유 중 하나가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아이는 절대 안 낳겠다고 해요. 자기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민수 씨는 반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아이 없는 삶을 원했어요. DINK족으로 살면서 우리끼리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자꾸 아이를 가지자고 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년을 더 싸우다가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과 갖고 싶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절대 중간 지점이 없거든요. 두 번째, 경제적 목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남 아파트를 꿈꿔요. 좋은 차, 좋은 집, 아이들 사교육. 이런 걸 추구하죠. 반면 어떤 사람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원해요. 작은 집이어도 빚 없이 살고 여유 있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이 간극은 절대 좁혀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은정 씨와 태연 씨 부부. 결혼 초기에는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은정 씨는 아이를 위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했어요. 학군이 좋은 곳으로요. 우리 아이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요. 하지만 태연 씨는 반대였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살만한데 굳이 빚까지 내면서 집을 바꿔야 해. 아이는 어디서 키우든 똑같아. 결국 이 문제로 5년을 싸우다가 갈라섰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둘 다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정 씨의 생각도 맞고 태연 씨의 생각도 맞아요. 단지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런데 가치관의 차이는 사랑으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혹시 지금 교제 중인 분이 있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1. 우리는 자녀에 대해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2. 경제적 목표가 일치하는가? 만약 아직 이야기해 보지 않았다면
오늘 당장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두 가지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해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저의 경험상 불가능합니다. 파트 4. 취미돈 시간의 함정.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혼을 흔드는 3가지 요소: 돈, 시간, 에너지. 연애할 때는 취미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우와,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정말 건강한 사람이네. 등산도 하고 활동적이야, 멋있어. 투자에 관심이 많구나, 똑똑해. 그런데 결혼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골프를 예로 들어볼까요? 골프는 보통 7, 8시간이 걸려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요. 그리고 대부분 끝나면 술을 마시죠. 주말마다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혼자서 아이 돌보고 집안일하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남편은 취해서 들어와요. 여보, 오늘 라운딩 어땠어? 라고 물어도 아,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등산은 어떨까요?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산악회 같은 데 들어가면 뒤풀이가 있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또 술을 마셔요. 그리고 등산용품에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등산화, 등산복, 배낭.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해요. 주식 투자는 또 어떻고요? 정말 중독성이 강해요. 하루 18시간씩 모니터만 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수민 씨 남편은 주식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 체크, 회사에서도 몰래 주식 체크, 집에 와서도 밤늦게까지 주식 공부. 아이가 아빠 같이 놀아요라고 해도 아빠 지금 바빠, 나중에. 부부 대화 시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투자한 돈까지 날리게 됐죠. 수민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게 아니라 주식과 결혼한 것 같아요. 결국 이혼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취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균형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공유하는 계약이에요. 한 사람이 자신의 취미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면 상대방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 전에 미리 합의하세요. 나는 주말에 골프를 치고 싶은데 한 달에 몇 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가정의 돈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투자해도 될까? 등산을 좋아하는데 가족 시간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 이런 대화를 미리 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유심히 보세요. 만약 결혼하고 나서 생각해보자거나 사랑하면 이해해줄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빨간불입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의 취미 생활은 미래의 배우자와 공유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요? 이것도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트 5. 사랑과 결혼의 현실적 교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누굴 믿고 결혼하라는 거야? 이렇게까지 따져야 하나? 사랑이면 다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결혼의 시작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럼 답이 뭘까요? 첫 번째, 자기 성장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 한계는 무엇인지.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두 번째, 다양한 인간관계 경험을 쌓으세요. 연애만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험해 보라는 뜻이에요. 직장 동료, 친구, 선후배.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혀 보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의 가면을 볼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세요. 결혼 생활은 대화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몇 권의 책을 추천드릴게요. 사랑의 5가지 언어, 게리 체프먼. 말의 품격, 이기주. 비폭력 대화, 마셜 로젠버그. 이런 책들을 읽고 실제로 연습해 보세요.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내는 질문법,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법,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법. 이런 스킬들이 평생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네 번째,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세요. 이상형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두 가지로 나누어서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 must have. 가치관, 인격, 기본적인 예의. 있으면 좋지만 타협 가능한 것 nice to have. 외모, 스펙, 취미. must have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nice to have에서 80%를 포기할 준비를 하세요. 다섯 번째, 시간을 두고 관찰하세요. 최소 1년, 가능하면 2년은 지켜보세요. 그것도 다양한 상황에서요. 화났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피곤할 때, 아플 때,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상황들에서의 모습을 모두 봤을 때 그때 결혼을 결정하세요. 결혼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여정입니다. 결혼하면 저 사람이 변할 거야. 내 사랑으로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어. 이런 생각은 환상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특히 성인이 된 후에는 더욱 그렇죠. 대신에 나 자신이 성장해야 해요.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갈등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함.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결혼 준비입니다. 실제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먼저 성장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먼저 이해해보자. 내가 먼저 양보해보자. 내가 먼저 사과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연애할 때부터 다릅니다.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요. 오늘 정말 현실적인, 어쩌면 냉혹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계산적이어야 하나? 너무 차갑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연애 때의 그 달콤한 감정만으로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요.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결혼도 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갈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꼭 점검해 보시고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먼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조언 한마디가 관계를 구원할 수 있거든요. 사랑은 눈을 가리지만 지혜는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랑을, 현명한 결혼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결혼 정말 준비되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주변 분들과 공유해서 함께 성장해요.